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려 썼다라고 할 때 우리 부가세법은 이렇게 볼게요. 부가세법은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냐면 소비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해요. 그럼 부가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임차인 네가 소비한 건 이 건물의 임대 용역을 소비한 거야. 될까요? 건물을 빌려 썼다라고 하는 용역을 소비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매한가지 얘가 치른 대가가 네가 소비한 거는 건물의 임대다라고 하는 걸 소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부터 월세를 내놔. 보증금을 내놔. 너는 매한가지 건물의 임대 용역을 소비한 거야. 그럼 너는 매한가지 부담이 돼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매한가지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을 결국은 이러한 건물주인 공급자가 받아서 그 부분을 과세관청에 내줘야 된다라고 세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상에서는 지금부터 건물을 빌려준 자를 공급자라고 보는 것이고 이 건물을 빌려 쓴 자를 공급에 받는 자다라고 봤을 때 어쨌건 이러한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건물의 임대 용역을 지금부터 썼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월세를 지금부터 부담했다라고 하는 순간 월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 if 월세가 100이면 이 10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다가 VAT 10만큼을 붙여서 자, 요렇게 과세가 됐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 VAT 10만큼에 해당하는 게 정상적으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한 VAT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월세 받을 때 110을 받아가지고 10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이 공급자가 과세관청에 내다오라고 세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월세 받은 게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한가지 세입자가 지금부터 임대 용역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팩트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세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월세가 얼마로 환산이 되냐면 대략 한 40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거를 세법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굳이 네가 지금 보증금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 받았다 하더라도 얘를 정기예금에다가 갖다가 박아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럼 딱 그만큼은 월세와 똑같은 금액인 거니까 결국 네가 소비한 게 이러한 부동산의 임대 용역이라면 결국 네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나 보증금을 내나 똑같이 과세가 돼야 되겠다라고 부가세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결국은 이 법인들이 누구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매한가지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월세와 보증금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에다가 얘를 정기요금 이자에다 갖다가 짱 박아놨다면 그만큼 해당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전부 다 월세로 환산해 라고 하는 거라 결국 이때 간주임대료는 뭐냐면 월세로 환산하는 가액인 거예요. 돼요? 월세로 환산한 가액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보증금의 경우도 지금부터 과세한다라고 해서 월세로 환산하면 이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월세로 환산한 금액 곱하기 10%가 지금부터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VAT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임대료야.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 곱하기 10%가 부가세가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래서 부가세법은 법인이 누구든 얘가 뭐 규제 목적이 아니라 얘는 그냥 이러한 보증금을 월세로 똑같이 환산을 시켜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간주 임대료를 때리는 반면에 지금부터 법인세법. 자, 두 개가 완전 과세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냐라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부가세법은 뭐에 대해서 과세를 해?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서. 자, 법인세법 뭐에 대해서 과세하죠? 소득에 대해서. 그럼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보증금 받은 거 이게 소득이야? 돌려줄 건데? 그러네. 이번에는 지금 소비되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소득으로 볼 거냐가 중요한 건데 보증금 받았다가 돌려주는 건 내 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맞는 거야. 여기까지 클리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라고 하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얘는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월세 받든 보증금 받든 소비되는 용역은 무조건 과세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월세는 나의 소득이 맞아. 근데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니까 내 소득이 아닌 거야. 자, 그런 관점에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지금부터 소득,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으로 보는 거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거지만 보증금에 해당하는 건 소득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부채 성격인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과세가 안 돼야 맞겠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이제부터 규제 목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과세할게 라고 해서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부 작성을 했어야지. 장부 작성을 안 해? 괘씸한데? 라고 해서 이 경우 장부 작성을 안 했다는 얘기는 추계로 때려맞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계라면 얘는 그냥 추계 자체에 대한 규제 목적이에요. 될까요? 추계라면 이 경우는 간주임대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될 내용일 텐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지금부터 투기하는 형태 법인이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요. 10억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10억짜리를 지어. 그럼 이제 건물 짓는 데는 10억이 들어갔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건물 다 짓고 나니까 얘가 시가가 50억이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럼 시가 50억에 보증금 반띵 받았다고 칠게. 얼마 받아? 25억을 받아. 그럼 보증금 25억 받았다 하더라도 이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하나도 안 일어나네. 근데 25억을 받으면 은행빚 일단 10억 갖고도 얼마가 남아? 10억이 남네? 야, 건물 또 지어. 또 지어. 10억짜리 건물을 지었더니 이번에는 시가 10억짜리를 넣었더니 이번에 시가가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서 또 보증금 얼마 받아? 50 받아. 그럼 이제 이 50에 해당하는 거 갖고 야, 건물 또 지어.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 시작한 게 빚 10억 내서 시작했던 건데 얘가 계속 건물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보증금 받는 걸로 빚은 다 갚고 거기서 남는 보증금으로 건물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법인이 부동산만 열채야.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 야, 이렇게 하니까 결국 법인이 이런 모든 부동산을 갖고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 시가가 자꾸 오르더라. 이걸 어떻게 때릴까라고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런 경우라면 이때 보증금 전부 다 월세로 환산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하자.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결국 보증금에 해당하는 거는 돌려줄 거기 때문에 소득이 아닌 거지만 규제 목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얘는 때릴게라고 하는 건데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영리내구법인. 그러니까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영리내구법인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면서 차입금 과다법인 될까요?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때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럼 원래는 법인 입장에서 입금이 아닌데 입금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야? 간주 입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가보자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보증금을 만만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본 사실은 뭐냐면 결국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건 얘를 은행에 넣어놨다면 정기예금 이자만큼의 이러한 나의 소득이 뿔 거야. 그럼 정기예금 이자만큼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해당하는 걸 지금부터 과세할게 라고 하는 건데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추계를 한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나눠지는 거네. 일단 첫 번째 기장을 안 했대. 그럼 이때 결국 추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계했을 때는요. 세상 심플하게 결국은 부가세법과 똑같아. 결국 이 보증금만큼 해당하는 게 통장 까봤더니 보증금이 있더래. 아, 그럼 그만큼 정기예금 이자로 갖다 놓았을 거 아니냐. 그럼 딱 그만큼 해당하는 게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때릴게 라고 하는 거라 세상 심플하게 끝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기장을 했대. 기장을 했다면 원래는 과세가 안 돼야 되는 거지만 아까 두 번째의 규제 사항이 얘가 영리내구법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서 차입금 과다법이더라 라고 하는 순간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계속 부동산이 오르는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라. 그럼 지금부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세법이 그래도 얘는 좀 양심이 있는 거야. 왜냐면 얘는 내가 뭘 빼줄래 빼줄 수가 없어. 왜? 장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원래는 소득 관점에서 보면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안 때려 맞아야 맞는 거지만 규제 목적 상대로 맞는 거니까 가능하면 지금부터 세 가지를 빼줄게 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세법은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선후관계를 따지면 내가 일단 은행에서 2만만큼을 차입해. 2만을 차입해서 그 차입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지금부터 토지가 2만이고 건물이 5천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2만 5천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네. 근데 그 돈을 지금부터 지돈이 5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입이 2만 있어가지고 결국 2만 5천만큼에 대한 돈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었다면 세법은 땅은 일단 얘기하지 말고 건물만큼에 대한 이런 건축비만큼은 내가 일단 빼줄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왕창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때려 맞을 판인데 뭐는 빼주겠대? 건축비는 빼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이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보증금만을 받으면 결국 은행한테 빌린 차입금을 갚겠네.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증금을 만만큼 받았다 하더라도 얘를 은행에다 그대로 갖다 넣나 아니면 이 중에 차입금을 갚아. 일부 차입금을 갚을 거야. 일부 차입금을 갚을 텐데 무엇에 대해서만 세법은 인정을 해주는 거냐면 건축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토지는 건축비가 아닌 거니까 토지 빼고 지금부터 건물에 대한 건축비 정도는 이 부분은 이 건축비에 대한 차입금만큼으로는 일단 이 금액을 상환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5천의 건축비를 지금부터 차입금을 상환해버리면 결국 통장에 얼마가 남아? 5천만 남겠네. 그러면 그 5천만 지금부터 얘를 은행 통장에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만큼 해당하는 걸로 간주임대료 계산하자.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건축비 상당액을 지금부터 빼주는 거예요. 자, 원래는
보증금에다가 정기금 이자율 곱하기 365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제 세법은 세 가지 배려가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배려는 지금부터 이 보증금을 계산한다라고 할 때 결국 내가 예를 들어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을 지금부터 지어가지고 이거를 빌려줬을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보증금 받았다 하더라도 무엇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냐면 세법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집을 지었어? 괜찮아, 잘했어. 안 그래도 집이 없어 죽겠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지금 살 집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법인이 집을 막 지어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봐줄게. 괜찮아, 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규제하고 싶은 건 뭐에 대해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안에 있는 보증금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주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부가세법 얘기할 때 항상 주택은 누굴 따라다녀? 같이 따라다녀. 주택의 부수지가 같이 다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받아요라고 할 때는 설마 니 주택만 빌렸겠니? 주택과 땅을 같이 빌리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주택과 그 다음에 토지에 해당하는 게 같이 붙어가는데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든 보증금은 지금부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보증금을 계산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빼고 얘기할게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럴 수 있어요. 결국 돈을 받은 시점부터 보증금 받은 시점부터 계산할 거냐 아니면 임대 개시부터 계산할 거냐. 뭘로 가야 맞아? 임대 개시부터 계산하는 게 맞겠지. 왜냐하면 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받은 시점이 아닌 거야. 임대 개시부터 계산한다. 여기까지 클리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보증금 받았어요. 근데 임대는 7월 1일부터 출발했어. 그럼 내가 지금 뒤에 가서 며칠 동안의 이자를 계산할게요 라고 할 때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아? 7월 1일부터 하는 게 맞아? 7월 1일부터다 그 소린 거야. 그래서 이때 철저하게 임대사업의 개시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선빵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가 언제 개시가 됐냐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비 적수에 해당하는 것을 빼줍니다. 대신 건설비 적수를 뺄 때 토지는 안 까주고 뭐만? 건물의 건축비만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봐요. 첫 번째 배려, 두 번째 배려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배려는 세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근데 결국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때려 넣어놨더니 정기금 이자만큼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것만큼을 간주임대료로 때릴게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법인이 나 그거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됐는데? 아, 그래? 아, 그러네. 보증금을 넣어놨더니 결국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할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얄짤없이 나한테 뭘 줘? 이자를 주겠네. 그럼 이자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뭘로 잡혀?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로 잡힐 것이고 그만큼 세금을 다 때려 맞았어. 때려 맞은 걸 또 때려 지금? 그 얘기야? 아, 그래, 미안해, 쏘리, 까줄게. 그래서 지금부터 뭘 깐다? 금융수익을 까줘요. 그랬더니 야, 그럼 은행에 꼭 넣어놓은 것만 얘기할 거냐? 아니, 지금 세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보증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은행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정기금 이자만큼 해당하는 걸로 계산을 한 건데 꼭 그 금액은 은행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너 그동안 뭐 했니? 라고 했더니 보증금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어. 여기까지 클리어? 그럼 뭐 받았겠니? 배당을 받았을 거야. 그럼 어차피 삼성전자 주식으로 받은 배당도 법인 입장에서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해서 배당 수익으로 과세가 끝났어. 그럼 또 때려 맞아? 아, 그 이중과세네. 그거 빼자. 그런가 하면 너 두껍고 뭐 했니? 라고 했더니 아, 이번에는 배당 받은 건 아닌데 주식을 사고 팔았어. 될까요? 결국 그거 가지고 결국 금융투자를 한 겁니다. 그럼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이자 받았을 수도 있고 배당 받았을 수도 있고 얘는 얘를 주식을 사고 팔므로써 시세 차익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모든 내용이 주식을 유가증권을 사고 팔므로써 발생하는 시세 차익도 결국 돈놀이 한 거네. 그럼 돈놀이 가지고서 발생하는 모든 순자산의 증가는 법인 입장에서 뭐 했어? 다 때려 맞은 거야. 때려 맞았는데 그거를 정기금 이자로 환산해 갖고 또 때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라면 다 빼줄게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자 수익으로 과세할 거기 때문에 빼준다라는 개념인 건데 다만 지금부터 볼게요. 추계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게 장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야, 어디까지가 주택이고 어디까지가 건설비 상당액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네가 지금 얻은 금융수익이냐라고 하는 게 장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까줄래야 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3종 세트 아무것도 까줄 수가 없는 것이다. 되죠? 추계는 단순 무식하게 마치 부가세법 생각했던 것처럼 무식하게 계산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러한 영리내구법이면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면서 차익금 과다법인이라면 일단 3종 세트에 대한 배려가 있다. 첫 번째 주택과 부수소재 보증금 계산 안 해. 그 다음에 건축비 빼줘. 그 다음에 금융수익 빼줘. 라고 하는 3종 세트의 배려가 있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수익 안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갖고 뭐 했니라고 했더니 은행에 박아놨어.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을 법인세법 뭐라고 표현한다? 수입이자. 그 다음에 얘를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
수입배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입배당금 내지는 배당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러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까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나는 배당받은 건 아닌데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 돈 가지고 실세액을 남겨먹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때 신주 인수권 내지는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지금부터 빼주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어. 그럼 지금부터 간주임대로 입금산입 되죠? 자, 이제 소득처분 들어갈게요. 소득처분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두 개가 나눠집니다. 지금부터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봐, 내가 지금부터 이러한 임대료를 실제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규제 목적으로 때리는 거지. 자, 규제 목적은 항상 뭐 하기로 했죠? 더 이상 묻지 않겠어. 뭐라고 이게? 기타사회 유출.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런데 지금부터 추계예요. 추계면 일단 얘는 뭘로 때려 맞아? 추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항상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때려 맞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이때 추계다라고 하게 되면 다만 이제 이게 추계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봐주기로 했지. 그때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 기타사회 유출.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얘는 얄짤없이 추계는 항상 뭘로 때려 맞아? 이때는 대표자 상여로 때려 맞는 겁니다. 되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 기타사회 유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구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두 개를 비교하라는 형태의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계와 추계가 아닌 경우, 되죠? 기장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나뉘어서 추계와 추계가 아닌 경우에, 자, 추계가 아니다라면 세 가지의 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 3종 세트 배려, 뭐 주택보증금 계산 안 하는 거, 되죠? 자, 그다음 건설비 빼주는 거, 되죠? 요거 건설비 빼주는 거예요. 마지막 뭐 금융수익 빼주는 거. 그런가 하면 추계 경우는 빼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3종 세트 조심하셔야겠다.